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3시 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방산주, 방산 관련주와 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에 일부 한두 개 종목의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 차이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주가 차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방송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좋은 섹터라고 생각되니까 이제 방송을 만드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어,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락하는 그런 산업이나 아니면 종목을 가지고 만들면은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주주님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언짢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정부가 뭐죠? 어, 정부에 반하는 투자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면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연준에 배신하지 마라. 정부에 배신하지 마라. 정부가 조금이라도 좀 안 좋게 본다, 딴지 건다 싶으면은 그냥 버려라. 예. 사실은 지난해 카카오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카카오 사태가 딱 정부로부터 이렇게 탁 던져졌을 때 사실은 그날만 팔았어도 그 뒤로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 정부가 하는 쪽은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가더라고요. 결국에 이게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죠. 자, 방산입니다. 예, 방산. 이 방산은 정부 정책 수혜주일까요? 사실은 방산이 경기 방어주인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네, 뭐냐면은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어요. 꾸준히 방위 산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조금씩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보면은 국방 예산이 사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예,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국방 예산의 증가율입니다. 자, 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2019년부터. 자, 그러면서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더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는 2021년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십수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십수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만큼 사실상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방산주들이 볼 게 없죠. 이것만 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예, 눈여겨볼 것이 제가 이게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는요. 그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이 방위 산업에 대한 R&D 비용은 약 13%가량을 증액을 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수출 지원, 수출 지원에 대한 여성 편성이 지난해 대비 23%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크게 증액이 됐죠. 자, 이 R&D 증액 쪽에서는요, 항공 쪽보다는요, 주로 최첨단 무기 체계나 아니면 지휘 통제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 대규모 R&D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더 증액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어떨까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신기할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예, 실제로 2019년, 2018년이 거의 정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정점이고요. 글로벌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전체적으로 방위비 예산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예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전체 예산은 증가했어도. 즉, 너무 평화에 모두들 안락한 그런 삶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대신에 이 최첨단 무기
체계와 그다음에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R&D 강화는 다 똑같이들 강화하고 있었어요. 즉 실제로 뭐 총알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어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최첨단 어떤 무기 체계들 있잖아요. 지상용 무기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수출 부분이 되게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들 보실 정도로 수출 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습니다. 자, 이건 왜 이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자, 물론 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뭐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K9 자주포 혹시 보셨습니까? 리스트들이요. 국방 리스트 예전에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K9 자주포, 이집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동유럽 국가로의 수출도 기대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뭐가 있죠? 인도, 대표적으로 인도, 그 다음에 영국, 인도 같은 경우 120문 가량의 추가적인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국도 2025년, 2026년까지 기존의 자주포 교체 사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230여 문 정도의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여러 복수의 국가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뭐 천공은 말할 것도 없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3조 원 잭팟이 터졌죠. LIG 넥선 통해 가지고요. 자, 그리고 K2, K2 전차 이것도 보시면은 폴란드, 노르웨이, 오만, 핀란드,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가 그 탄도미사일 있죠.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하나? 그 탄도미사일 미국으로부터 이제 지원받은 이 미사일을 미국의 허락하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겠다라고 결정이 조금 전에 기사로 막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에스토니아입니다. 이거 발티의 3국 중에 하나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아마 맞을 겁니다. 아닌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이름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 거의 동유럽 같은 국가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도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혹은 중국 인근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 있죠. 중국 인근에 있는 어떤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발주가 계속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출권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 있죠, 인도. 인도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철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과 함께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저도 놀랐어요. 설마 포기할까 싶었는데 인도가 포기한 이유는 중국과 으렁거리고 있지만 왜 그러냐? 러시아로부터 뭡니까? 최첨단 무기류를 수입해 오고 있었습니다. 즉 상당히 애매한 그러한 국가더라고요. 인도가.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K9 자주포죠. K9 자주 하나 디펜스입니다.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이집트, 여긴 이집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번에 뭐 일종의 논란이 있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니다. 뭐 MOU 수준이다. 아니면 정식 계약이다.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이집트 건이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설명을 해주는 케이스죠. 원래 이집트가 이 자주포라든지 최첨단 무기류들을 갖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출을 거부했어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기웃기웃 거리는데 나오는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 독일의 자주포를 갖다가 몇 문 정도만 수입했다 하죠. 근데 굉장히 비싸게 수입했대요. 독일은 뭐 튕겨가면서 아유 말어 싫으면 말어 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독일 거를 수입했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집트가 요번에 K9 자주포 이 부분을 갖다 계약을 한 거죠. 자, 굉장히 뭐 독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왜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걸까요? 뭘 말씀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수출 지원을 한다라고 예산을 증액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 정부가 800km로 고도 제한이 돼 있는 사거리 제한이 돼 있는 미사일 지침을 갖다가 해제해 줬어요. 작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 그리고 그때 당시 또 하나 한 게 있죠. 큰 이슈가 바로 원전 협력이었습니다. 원전 협력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 미사일 지침 뭐 자주포가 뭐 800km 이상을 쏘는 건 아니지만은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해서 천공은 얼마까지 가는지. 근데 신기한 거는 미국과 이러한 어떠한 협약을 한 뒤에 미사일 지침 해제나 아니면 원전과 관련된 그런 협약을 한 뒤에 신기하게 지금 너무 이쪽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쟁 때문에 방산주가 간다? 아니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향후 신냉전 시대입니다. 즉, 너 어느 편?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 편이야? 너희들은 어느 편? 러시아와 중국 편이야?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제가 원전에 설명드렸죠. 원전의 최강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인데 이 시공이라든지 기자재와 관련된 기술은 다 이미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외교력으로 수준은 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 당연히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시공이나 기자재 공급은 도저히 단가가 안 나와요. 이 단가가 최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뭐 폴란드에서 원전 수주를 한다. 그럼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와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 경합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어떻습니까? 폴란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해서 그 진영이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똑 떨어져 나가요. 그죠? 그럼 이쪽에 남는 거는 미국, 프랑스, 한국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미국이 여기서 얻어가려면 한국 기업과 조인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미국은 최첨단 무기에 대한 수출 금지가 항상 엄격하게 지켜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대한 그러한 비행기류라든지 그러니까 항공류라든지 항공 무기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지상 무기 체계라든지 뭐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하물며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센서죠, 센서. 이게 센서가 무슨 센서냐면은 제가 잃어버렸는데 이 센서가 이 미사일이나 이런 데 달리는 거거든요. 예. 적외선 센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센서조차도요. 최상위급은 다 수출 제동이 걸려 있어요. 왜 제동이 걸려 있느냐? 무기 때문에요. 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좋은 센서를 미국 업체들은 개발해 놓고서도 수출을 못 해요. 수출을 못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예요. 그런데 앞으로 신냉전 시대가 이렇게 갈리는데 미국의 동맹국이나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방위 산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최첨단 무기류를 도입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가장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수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결국에는 가성비 좋은 어떤 우방국의 무기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게 아닐까요? 원전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상상입니다. 당연히 제 상상이에요. 근데 하필을 이런 시점에서 수출 지원 예산이 크게 증액되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23%나 증액했어요. 예, 23%. 물론 그 예산이 짜여질 당시에 올해 수주 가능성 이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대형. 왜냐면은 올해만 해도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의 수주 가능성이 가능해요. 그렇게 증권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3조 원 플러스 1조 원은 수주를 했죠. 아직도 더 있어요. 그런데 2025년까지 해외 주요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무려 최대 40조 안팎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상당히 크죠. 지금이 2023년입니다. 2023년이에요. 8조에서 10조 빼더라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30조 원가량의 즉 매년 10조 원씩 수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하나 발췌해 놨는데 독일이 국방비 대폭 증액키를 결정했대요. 예, 두 배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2020년 독일의 나토 국방 예산 지출의 경우
514억 유로였대요. 근데 올해는 530억 유로, 72조 원으로 증액을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방 예산 자체, 독일의 국방 예산 자체가 1000억 유로랍니다. 135조 원. 예, 135조 원이래요. 굉장히 크게 증액한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결국에 이제는 앞으로 평화, 즉 전쟁 비용이 비싼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라고 하죠. 그만큼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방산 예산을 갖다 증액해서 방위 산업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예,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훨씬 더 큽니다. 자, 이거에 대한 수혜는 결국엔 방산주밖에 없겠죠. 그런 논리로 방산주들은 앞으로 꾸준한 그런 성장과 그 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어떠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에서 이제 민감주 혹은 성장주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연결 다 되더라고요. 이게 작년 5월 달부터 마치 미국은 모든 걸 계획했다라는 듯이 미국이 한 것들을 보면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방송만 원전까지 해서 총 5편만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5편을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 5편들을 그러면은 방산까지 지금 6개의 방송이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같네. 신기할 정도로 같은 맥락이네. 어떻게 미국은 이걸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사태가 올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건가? 아니면은 이런 사태를 유도해낸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예, 이런 생각마저. 예,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결국에 이런 어떤 이런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이런 그 캐파죠, 캐파. 우리는 보통 캐파라고 부르죠. 카펙스. 예, 시설 투자. 시설 투자, 뭐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LNG와 관련된 카펙스를 늘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떤 방위 산업에 대한 굉장히 큰 이제 앞으로의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이 증액되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산주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방송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전에 했던 건 막 보통 2, 30분 이상씩 했는데 어차피 앞서 다 설명한 거에다가 살짝 방산만 덧붙인 거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방산조차도 신기할 정도로 거기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 방송 내용과 부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정부 정책 수혜주들은 그냥 눈 감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 연준의 반환은 투자하지 말아라. 예,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정부 정책은 무조건 옳다. 뭐가 됐든 옳다 이겁니다. 예, 따라야죠. 예, 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